아이젠지 22년 1월 13일 새벽 2시 1분 이스트 베턴 루지 페리시 이보르 실론 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셰일라 플래처라는 여성입니다. 제 딸이 숨을 쉬지 않아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접수원은 녹음기를 켜고 표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될 점은 공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도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주소는 베턴 루지의 부유한 동네입니다. 딸의 나이는 36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숨을 안 쉬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요. 접수원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매 초가 치명적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이유가 뭐죠? 그냥 못하겠어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접수원이 거듭 요청하지만 단호한 거절만이 돌아옵니다. 레이 씨가 숨을 쉬나요? 아니요. 만졌을 때 몸이 차갑나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안 만져봤어요. 접수원은 레이 씨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셰일라는 이동의 어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표현이 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의식이 있는 것을 본 게 언제인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 오늘은요?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새벽 2시 9분 파라메딕 존 마르티네스와 케이티 윌슨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뒤이어 경찰팀도 도착합니다.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50대 정도의 잘 가꾸어진 모습의 셰일라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셰일라입니다. 들어오세요. 스트레스의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방향을 가리킵니다. 거실입니다. 똑바로 가세요. 집안은 깨끗합니다. 공기 탈취제 냄새가 납니다. 문제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거실로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오래된 갈색 소파에 레이시 플래처가 앉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12년 동안 파라메딕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도 이런 상황에는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시는 단순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구와 하나가 되어 소파천에 움푹 팬 모양을 그대로 본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수많은 오래된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의 덩어리로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윌슨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맥박을 확인합니다. 피부는 차갑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없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봅니다. 바닥에는 생물학적 체액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탁자 위에는 빈 병들과 음식 포장지들이 먼지에 쌓인 차에 놓여 있습니다. 소파는 TV 맞은편에 있고 선반에는 게임기 하나가 놓여 있으며 전선이 소파 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레이 씨는 이 소파에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어쩌면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티네스가 복도로 나옵니다. 셰일라와 남편 클레이가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딸이 갔나요? 셰일라가 일상적인 말투로 묻습니다. 네, 경찰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 합니다. 20분 후 형사들이 도착합니다. 강력계에서 17년을 근무한 샘 로빈스입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추가 조명을 켭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수년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숨을 고르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갑니다. 로빈스는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창문은 특수 필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몇 년 동안 닦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냅니다. 레이시 플래처, 36세, 다발성 손상, 장기간 한자세 유지 징후, 관리 부재, 지속기간은 아마도 수개월 혹은 수년, 사건 현장으로 처리함. 로빈스는 부엌으로 나갑니다. 셰일라와 클레이 플래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불과 몇 미터 옆방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의 딸이 있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스트레스도 슬픔도 없습니다. 형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무관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무기가 된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셰일라와 클레이 플래처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셰일라는 지방검사 보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전문 분야는 미성년자 보호 사건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국가를 대변하고 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레이는 지역 비영리 단체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셰일라는 시의회 위원입니다. 예산 계획에 참여하고 공청회에 참석합니다. 클레이는 도시 외곽의 침례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형사들은 그들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조사합니다. 행사 사진들이 나옵니다. 검찰청 직원 시상식에서의 셰일라,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의 클레이, 성탄 예배에 참석한 부부, 이웃들이 증언합니다. 형사들은 그 거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신문합니다.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친절하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었죠. 남들과 깊이 어울리진 않았지만 항상 인사는 잘 했어요. 집은 늘 깔끔했어요. 잔디도 잘 깎여 있었고요. 단 한 건의 갈등도,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동네의 모범적인 주민들이었습니다. 로빈스 형사는 이웃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플래처 부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두 분이서만 사시는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그분들 말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이웃이 희미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요. 한 15년 전쯤. 그러다 안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이 덧붙입니다. 셰일라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이 멀리 공부하러 갔다고 하더군요. 형사들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레이시 엘렌 플래처, 1985년생. 셰일라와 클레이의 외동딸. 학교 기록은 2002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백입니다. 대학 진학 기록도, 직장 기록도, 의료 기록도, 사회적 접촉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레이 씨는 17세의 나이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부모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빈스는 연대기를 작성합니다. 2002년 마지막 학교 기록, 2022년 발견, 20년 동안 레이시 플래처는 수십 가구가 사는 평범한 동네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큰 창문과 잘 가꾸어진 마당이 있고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는 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부모는 직장에 나가고 교회에 가고 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이웃도, 동료도, 교회 교인도, 그 누구도 그들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셰일라와 클레이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찰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정의상 타인의 복지를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최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문 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스 형사는 플래처 부부가 앉아있는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커피잔은 비어 있습니다. 클레이는 창밖을 보고 있고 셰일라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로빈스는 맞은편에 앉아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답변부터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벌어진 일들을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플래처 부부가 부엌에 앉아 있는 동안 감식반은 거실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검시관 이본 반스 박사가 도착합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교통사고, 화재, 방치된 질병 등 온갖 참혹한 광경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몇 초간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소파 위 레이 씨의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앉아 있었지만 등바디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 모양은 말 그대로 소파천의 움푹 팬 자국과 일치했습니다. 다리는 굽혀져 있었지만 바닥에 닿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스가 가까이 다가가 예비 검사를 시작합니다. 피부는 3도와 4도 욕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뼈까지 드러난 깊은 조직 손상이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등 곳곳에 상처가 있었으며 일부는 너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흉터 조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몇 년간 빗지 않아 소파의 천 조각들과 엉겨붙어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길게 자라 말려 있었으며 최소 몇 년간 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스는 녹음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평온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기의 다발성 욕창 발견, 장기 부동 상태의 징후, 기본적인 위생 관리의 완전한 부재. 감식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구역별로 체계적으로 작업합니다. 소파천은 소변, 대변, 혈액 등 생물학적 체액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얼룩은 소파 속재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스프링은 몇 년 동안 움직임 없이 가해진 무게 때문에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주변의 카펫도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카펫 아래 나무 바닥은 지속적인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올랐고 검게 변해 썩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1m 떨어진 탁자 위에는 생활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빈 물병들, 가공식품 포장지,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들,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감식반원이 포장지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도장에 찍힌 날짜는 2019년이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소파 맞은편의 TV는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리모컨에는 지문이 묻어 있었는데 레이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결과 그것은 셰일라의 지문이었습니다. TV 아래 선반에는 게임기가 있었고 컨트롤러 선이 소파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컨트롤러는 소파 틈새에 절반쯤 묻힌 채 레이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닫혀 있었고 유리에는 특수 암막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안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은 수년간 닦지 않아 먼지층이 너무 두꺼워 커튼이 없어도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스는 검사를 계속합니다. 주변 온도를 측정하고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을 확인합니다. 사후 경직은 없음. 시바는 자세 특성상 약하게 나타남. 예비 추정 결과 사망 후 8시간에서 12시간 경과, 8일 2시간. 셰일라가 휴기 1월에 전화를 건 것이 새벽 2시였으니 레이시는 전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숨을 거둔 셈입니다. 반스는 검사가 나중에 묻게 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셰일라는 정확히 언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즉시, 1시간 후, 아니면 몇 시간 후, 그리고 왜 즉시 전화하지 않았을까? 감식반은 샘플을 채취합니다. 소파, 바닥, 주변 표면에서 시료를 담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험실로 보내질 것입니다. 로빈스는 거실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연대기를 재구성하려 애씁니다. 레이시는 2002년의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17세였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고 그녀는 36세입니다. 20년입니다. 이 정도의 욕창은 몇 달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부동 상태가 만든 결과입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최소 10년에서 12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10년에서 12년 동안 레이시 플래처는 이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걷지도 않았고 손을 뻗어 닿는 거리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에서 12년 동안 그녀의 부모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동안 그녀는 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빈스는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통제 불능이 된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의도적인 방치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 수사의 과제는 셰일라와 클레이 플래처가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식반이 공식 조서를 작성합니다. 감정 없이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이 문서는 기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갈색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로 대상 발견. 신원, 레이시 엘렌 플래처 36세. 이어지는 기술적인 묘사들은 건조한 문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상이 담겨 있습니다. 레이시는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층 위로 또 다른 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씻기지 않았으며 옷을 갈아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오물 속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소변은 소파를 완전히 적셨습니다. 저는 생물학적 체액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분해되었고 속재료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스프링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욕창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었습니다. 조서에는 관통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처가 피부의 모든 층 피하 조직, 근육을 지나 뼈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처는 빨리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터집니다. 그 다음 표면 조직이 괴사하고 점차 깊은 조직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각 단계는 몇 주, 몇 달이 걸립니다. 욕창이 뼈까지 닿으려면 한 지점에 수년간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상처 속에서는 살아있는 벌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리가 열린 상처 부위에 알을 낳았고 구더기들이 괴사한 조직을 먹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이시의 윤곽이 소파, 천과 융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식반은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장기간의 접촉과 지속적인 습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는 문자 그대로 소파 천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옮길 때 소파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시신을 손상하지 않고 가구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반스가 검사를 이어갑니다. 다른 가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로 묶어둔 흔적은 없습니다. 밧줄도 수갑도 벨트도 없었습니다. 레이 씨는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움직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반스가 사지를 검사합니다. 근육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수년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던 사람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 씨는 혼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소파 앞에는 TV와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컨트롤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로빈스의 파트너인 홀 형사가 집의 다른 방들을 수색합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침실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의 방입니다. 깨끗하고 큰 침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 방입니다. 가구에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합니다. 세 번째는 레이 씨의 방이었어야 할 곳입니다. 홀이 문을 엽니다. 방은 손대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2000년대 초반 밴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책장에는 학교 교과서와 10대용 소설 몇 권이 꽂혀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라운관 모니터가 달린 낡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레이 씨가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북이 쌓인 먼지는 이곳에 몇 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홀이 내려와 로빈스에게 보고합니다. 로빈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레이 씨에게는 자신의 방이 있었습니다. 침대도 개인적인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남았고 다시는 소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반스가 예비 검사를 마칩니다. 결론을 기록합니다. 사망 원인은 부검 후 확정될 것임. 예비 추정상 다발성 요인, 감염된 욕창으로 인한 폐혈증, 영양실조, 탈수, 신부전. 정확한 경위는 실험실 분석 결과에 따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모든 보고서에 실리게 될 문장을 덧붙입니다. 대상의 상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갔음을 나타냄. 최소 10년 이상의 완전한 부동 상태. 10년. 로빈스는 그 숫자를 듣고 이제 모든 연대기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이 씨가 언제 소파에 앉았는지, 왜 일어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셰일라와 클레이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플래처 부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클레이는 창밖을 보고 셰일라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로빈스는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꺼냅니다. 식탁 위에 녹음기를 켭니다. 레이 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셰일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세요.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형사가 방금 형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된 딸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씨를 묻는 것 같습니다. 레이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게 언제입니까? 셰일라가 생각에 잠깁니다. 오래됐어요. 아마 12년 전쯤일 거예요. 12년 전요? 네, 대략 그쯤요. 왜 나가지 않았죠? 애가 특이한 점이 좀 있었어요. 원하지 않았거든요. 로빈스는 메모를 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레이 씨가 마지막으로 소파에서 일어난 건 언제입니까? 긴 침묵이 흐릅니다. 셰일라가 클레이를 쳐다봅니다. 그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로빈스는 전술을 바꿉니다. 욕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의사에게 데려갔나요? 아니요. 이유가 뭐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대답.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로빈스는 플래처 부부의 방어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레이 씨가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강요할 수 없었으며 딸의 결정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신문이 계속됩니다. 로빈스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레이 씨는 어떻게 먹었는지, 위생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누가 돌봤는지. 셰일라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딸이 직접 먹었고요. 옆에 있는 탁재 그릇을 놓아두었죠. 얼마나 자주요? 매일요. 보통 하루에 2번. 물은요? 물병도 탁재 뒀어요. 로빈스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합니다. 이어갑니다. 레이 씨가 화장실에 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셰일라가 처음으로 눈에 띄게 멈칫합니다.
그러고는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했어요. 소파에서요? 네. 치워주셨나요? 가끔요. 그 가끔이 얼마나 자주였나요? 어깨를 으쓱합니다. 필요할 때마다요. 로빈스는 클레이를 봅니다. 그는 대화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점만 응시하며 앉아 있을 뿐입니다. 플래처 씨, 부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클레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단답형 대답. 로빈스는 다시 셰일라를 향합니다. 레이 씨에게 욕창이 있었죠. 보셨나요? 네. 언제 생겼습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점차 생겼죠.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도와주려 했나요? 상처를 치료하거나 의사를 부르거나요?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다시 그 논리입니다. 레이 씨가 거절했다. 마치 그것이 부모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기라도 한다는 듯이. 레이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그저께나 어제 아침요. 기억 안 나요. 무슨 대화를 했죠?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고 괜찮다고 했어요. 로빈스는 메모를 하고 연대기로 돌아갑니다. 레이 씨가 언제부터 집 밖으로 안 나가기 시작했죠? 아마 2006년이나 2007년쯤일 거예요. 그때 나이가 20살쯤이었나요? 네, 대략 그 정도요. 왜 안 나가기 시작했나요? 애가 좀 예민했어요. 사회적 불안증이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했죠. 정신과 진료를 받았나요? 예전에는요. 그러다 본인이 거부했어요. 소파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된 건 언제부터죠? 셰일라가 평소보다 길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쯤요. 어쩌면 더 됐을 수도 있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일어났단 말입니까? 네. 1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의사를 안 불렀다고요. 제안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도돌이표 같은 답변입니다. 매번 똑같은 대답입니다. 문가에 서 있던 경찰이 로빈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바디캠의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들은 모든 억양과 침묵의 순간을 분석할 것입니다. 로빈스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동안 계속 직장에 다니셨죠? 네, 둘 다요. 레이 씨는 누가 돌봤나요? 낮에는 혼자 있었고 저희는 저녁에 돌아왔어요. 매일 출근하면서 딸을 소파에 방치해 뒀단 말입니까? 성인이었어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죠. 의사결정 능력 트레스포소브 나얏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셰일라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 도움을 거절할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옆방의 감식반이 기록하고 있는 광경은 전혀 다릅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으며 뼈가 드러날 정도의 욕창으로 뒤덮인 사람. 그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무력함의 상태입니다. 로빈스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레이 씨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셰일라가 망설입니다. 클레이를 쳐다보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했어요. 로빈스는 수첩을 덮습니다. 이 부부를 봅니다. 둘 다 깔끔하고 차분합니다. 옷은 깨끗하고 머리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셰일라는 가벼운 화장을 했고 클레이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 우연히 방해를 받은 평범한 중산층 부부처럼 보입니다. 충격의 흔적도 슬픔의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옆방의 베테랑 파라메딕들이 숨을 고르러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든 상태의 딸이 누워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때 홀 형사가 부엌으로 들어와 로빈스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얘기 좀 하죠. 그들은 복도로 나갑니다. 홀이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2층 부모님 방이랑 욕실입니다. 로빈스가 사진을 봅니다.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욕실은 반짝거립니다. 수건들도 정갈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실 앞 복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깨끗합니다. 흔적도 없고 냄새도 방 하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집 전체를 정기적으로 청소했어요. 거실만 빼고요. 로빈스는 이 사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다른 모든 곳에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는 방에는 음식과 물을 놓아줄 때만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위생관리도, 도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년간 매일같이 내린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로빈스는 부엌으로 돌아와 플래처 부부 맞은편에 앉습니다. 플래처 씨, 부인, 지금 고지해드립니다. 두 분은 이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셰일라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죠.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입니다. 로빈슨은 일어나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은 체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의 과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무력한 인간을 돕지 않기로 한 의도적인 결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레이시 플래처에 관한 모든 가용 기록을 조사합니다. 평범한 젊은 여성이 어쩌다 12년 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기록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레이 씨는 9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기능 자폐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주변과 상호작용도 가능했지만 사회적 관계 맺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 기록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그녀를 똑똑하지만 내성적인 학생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성적이 좋았고 모둠 활동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혼자 시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학교 보관소의 심리평가서에는 사회적 불안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레이 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했고 과외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잘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의료 기록은 2002년에 멈춰 있습니다. 레이 씨가 17세였을 때입니다. 고교 졸업 전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는 건강 상태 양호, 체중 정상, 신체적 문제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한 공백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병원 방문도 처방도 진료 요청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학교 동창들을 신문합니다. 레이 씨를 기억하는 몇 명을 찾아냅니다. 조용한 애였어요. 교실 구석에 앉아서 거의 아무와도 말을 안 섞었죠. 친해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예의 바르게 대답은 하지만 항상 거리를 두더라고요. 졸업 후에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도시로 떠난 줄 알았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레이 씨가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수사관들은 시간표를 재구성합니다. 2002년 레이 씨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 건강 검진, 교육 시스템상의 마지막 기록, 2006년 모호한 시기. 이웃들이 가끔 마당에 있는 그녀를 아주 가끔 스치듯 보았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 7년, 레이 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셰일라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법의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레이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멈췄습니다. 첫 욕창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2022년 발견, 소파 위에서 12년, 한 자세로 12년. 12년 동안 부모는 딸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가족의 전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플래처 집 전화로 의료기관에 건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왕진 의사를 부른 적도 없고 레이 씨의 보험으로 약을 산 기록도 없습니다. 은행 기록에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지출이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레이 씨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출은 전무합니다. 레이 씨의 보험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단 한 번도 보험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도 레이 씨와 관련된 요청이나 이웃, 친척의 신고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먼 친척들을 찾아냅니다. 사촌들이나 고모, 이모들을 신문합니다. 셰일라 부부와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나 가끔 봤죠. 몇 년 전에 레이 씨 안부를 물은 적이 있어요. 셰일라가 딸은 따로 살면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초대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거리를 뒀죠. 플래처 부부는 레이 씨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통은 직장이나 교회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로빈슨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모읍니다.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레이 씨는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폐와 사회적 불안증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도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셰일라와 클레이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의존성을 이용했습니다. 점차 해가 갈수록 그녀의 공간을 좁혀갔습니다. 처음엔 집이었고 그 다음엔 거실이었으며
나중엔 소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소파의 움푹 팬 구덩이가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의사를 부르지 않기로 한 것, 상처를 치료하지 않기로 한 것, 환경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 그저 과정이 천천히 지속되도록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꺼져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부모는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 가고 교회에 출석하고 집을 깔끔하게 관리했습니다. 딸이 가구의 일부로 변해가고 있는 방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2022년 1월 14일 발견 다음 날 형사들은 플래처 부부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준의 사건 수사에서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용의자들의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침에 클레이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차고에서 잔디깎기를 꺼냅니다. 아주 꼼꼼하게 마당 전체를 돕니다. 잔디를 깎고 낙엽을 모으고 도구들을 차고에 정돈해 넣습니다. 이웃들이 이를 지켜봅니다. 한 이웃이 나중에 증언합니다. 그가 잔디를 깎는 걸 봤어요. 정말 이상했죠. 어제 딸이 죽었는데 정원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시각 셰일라는 집 안에 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체포된 것도 구금된 것도 아닙니다. 전고의 그녀가 차로 나옵니다. 운전대를 잡고 떠납니다. 감시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동료들은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셰일라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고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하네요. 레이 씨에 대한 언급도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근무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아옵니다. 불을 켭니다. 창문을 통해 TV를 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입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거실은 여전히 봉인된 상태로 감식반이 추가 시료를 채취 중입니다. 하지만 집의 나머지 부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자신들의 침실에서 자고 부엌에서 요리합니다. 딸이 마지막 12년을 보낸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실 옆방에서 TV를 봅니다. 이웃들이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요. 인사도 안 하고 차에서 집까지 아주 빠르게 들어가 버려요. 방문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조문을 오는 사람도 없었죠. 검은 리본도 꽃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장례식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상조 회사들의 전화를 돌립니다. 플래처 부부의 주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로빈스 형사는 3일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레이 씨의 장례식은 언제 치를 계획입니까? 셰일라는 차분하게 그를 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말투에서 무언가 어긋나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그런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빈스는 1년의 추가 신문을 진행합니다. 매번 플래처 부부는 차분하고 조리 있게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긴장하지도 않고 진술이 꼬이지도 않습니다. 왜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딸이 도움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차갑고 동떨어진 대답들입니다. 마치 딸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심리학자가 신문 기록을 분석합니다. 그는 소견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정적 반응의 부재, 자신의 방조에 대한 합리화, 책임을 딸에게 전가, 공감 능력 결여의 전형적인 징후. 형사들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봅니다. 보통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잃으면 설령 관계가 복잡했더라도 어떤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충격이든 슬픔이든 죄책감이든 무엇이라도 말입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평온함뿐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납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시관 반스 박사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성 쇼크, 다발성 욕창에서 발생한 감염이 혈액으로 퍼졌습니다. 신체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추가 요인으로 영양실조, 탈수, 신부전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년입니다. 반스는 보고서의 모든 기록의 핵심이 될 문장을 적습니다. 이 상태는 갑작스러운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장기적인 방치의 결과이다. 방치, neglect. 기소의 근거가 될 법적 용어입니다. 로빈스는 보고서를 읽고 검색에 전달합니다. 이제 기소를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레이 씨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모는 딸의 상태를 알았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행적이 입증되었습니다. 발견 이후에도 그들은 어떤 슬픔이나 회개의 기색 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검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셰일라와 클레이 플래처는 방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될 것입니다. 부검은 이스트 베턴 루지 페리시 연간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반스 박사는 몇 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정밀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1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총 32페이지 분량입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몇 가지 주요 지점으로 요약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혈액 내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박테리아의 통로가 된 사도 욕창들이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뼈 조직이 노출되어 있었고 몇몇 곳에서는 뼈 자체의 감염인 골수염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는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방치의 결과물입니다. 추가 요인은 영양실조와 탈수였습니다. 레이 씨의 체중은 170cm의 키에 42kg에 불과했습니다. 치명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내장 기관들은 장기간의 굶주림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위축되었고 지방층은 전무했습니다. 신장은 만성 부전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위 내용물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이에서 소파의 스펀지와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이 씨는 소파 속재료를 뜯어 먹은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배고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스 박사는 기록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없었던 장기간의 시기를 나타냄. 독성 검사 결과 약물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도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레이 씨는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동안에도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스 박사는 피부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문 오래된 욕창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가끔은 자세가 바뀌었음을 의미하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손톱은 수년간 깎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하나의 덩어리로 굳어 있었습니다. ACIA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다발성 충치와 부러진 치아들이 보였지만 어떤 치과 치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반스 박사는 손상 정도를 바탕으로 연대기를 작성했습니다. 첫 욕창 발생 12년 전, 골수염 시작 최소 2년 전, 치명적 영양실조 최근 6개월. 모든 단계에서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의료적 개입이 있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잡았을 것이고 적절한 영양 공급은 체중을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상처 관리만 했어도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반스 박사는 최종 결론 분류 섹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타솔 호미사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사고도 자연사도 아닌 살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는 적절한 돌봄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상태임. 다발성 손상은 개입 없이 수년에 걸쳐 진행됨. 영양실조는 식사 공급의 부족을 나타내며 위내 비식용 물질의 존재는 극심한 기아의 시기를 증명함. 모든 요인은 시스템적인 방치의 결과이며 필연적인 결말로 이어짐. 이 문서는 서명되어 검색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레이 씨 플래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필요에 대한 철저한 무시를 통해 천천히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은 법적으로 그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는 독립 전문가인 제프리 레이먼 박사를 섭외했습니다. 상처 관리와 장기 요양 전문가로 30년 경력을 가진 의료 과실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에게 사건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부모의 진술서 등입니다. 레이먼 박사는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한 뒤 서면 소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욕창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피부 붉어짐. 한 지점에 몇 시간 동안 압력이 가해지면 발생합니다. 혈류가 차단되어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붉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자세만 바꿔주면 회복 가능합니다. 2단계 물집. 압력이 계속되면 피부 거층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진물이 든 물집이 생깁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며 적절한 관리로 여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3단계 열린 상처. 피부가 완전히 파괴되어 피하 지방층까지 드러납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립니다. 4단계 깊은 손상. 피부, 지방, 근육을 모두 지나 뼈까지 닿는 상처입니다. 뼈가 눈에 보이며 치료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개입이 없으면 뼈에 감염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립니다. 레이 씨에게는 4단계 욕창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등에 말입니다. 레이먼 박사는 설명합니다. 욕창이 뼈까지 닿으려면 그냥 누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 대한 어떤 관리도 없이 수년 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는 사진들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지적합니다. 상처 가장자리가 검게 죽은 괴사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소독조차 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일부 상처에서는 골수의 흔적까지 보입니다. 이는 감염이 뼈 내부까지 침투했음을 뜻합니다. 이 정도 단계의 골수염은 최소 1.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레이먼 박사는 핵심적인 지적을 덧붙입니다. 4단계 욕창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사람이 이를 느끼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입니다. 괴사한 조직, 감염, 고름은 특유의 사체 썩는 냄새를 풍깁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냄새입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도 모를 수가 없는 냄새입니다. 플래처 부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레이먼 박사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과 한 집에 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보이고 느껴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어 그는 영양실조를 분석합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42kg 체질량 지수 BMI 14에 해당합니다. 시 미만부터 극심한 저체중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도 몸무게가 되려면 몇 달 동안 굶주려야 합니다. 몸은 먼저 지방을 태우고 그 다음 근육을 태웁니다. 내장기관은 작아지고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설령 원한다 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육은 너무 약하고 뼈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장에서 발견된 소파 파편에 대해 레이먼 박사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먹으려 할 정도의 극심한 기아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레이먼 박사는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대표를 작성했습니다. 12년 전 레이 씨가 일어나는 것을 멈춤, 첫 욕창 형성 시작, 회복 가능했던 시기, 10년 전 욕창이 3단계로 깊어짐, 의료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시기, 7년 전 상처가 뼈에 도달, 골수염 시작, 치명적인 단계, 이벗 3년 전 감염 확산, 영양실조가 심각해짐, 마지막 몇 개월 신체가 한계에 도달, 신부전 발생, 면역력이 감염을 이기지 못함, 죽음이 예견된 시기. 이 도표 위의 모든 점은 의료적 개입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먼 박사는 법정에 제출할 소견서를 마무리합니다.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이 상태는 갑작스러운 악화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음. 수년간의 시스템적인 방치의 결과임. 부모가 상황을 모를 수 없었음. 통증과 냄새는 집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명백했을 것임. 이 문서는 기소 사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플래처 부부가 상황을 목격하고 알고 있었으며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과학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수사를 확대합니다. 레이 씨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친척들입니다. 플래처 부부에겐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어 먼 친척들부터 조사했습니다. 셰일라의 사촌인 메레디스가 증언합니다. 이후 3년에 한 번씩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그들을 봤어요. 항상 레이 씨 안부를 물었죠. 셰일라는 딸이 다른 주에 따로 살면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아니요. 왜 그래야 하죠? 셰일라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클레이의 형제인 데이비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클레이는 레이 씨가 혼자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성격이 좀 특이해서 남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한다고요. 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죠. 친척 중 누구도 수년 동안 플래처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은 중립적인 장소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웃들입니다. 형사들은 그 거리의 모든 집을 돌며 신문합니다. 건너편에 사는 15년 차 주민 코린스 부인. 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평범한 은퇴 부부인 줄 알았어요. 왼쪽 집의 해리스 씨. 한 번은 클레이에게 가족이 있냐고 물었더니 딸이 다 커서 따로 산다고 짧게 답하더군요. 그 뒤로 더 묻지 않았죠.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도 냄새를 맡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우편 기록을 확인합니다. 레이 씨 이름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은 부모의 주소로 왔습니다. 셰일라와 클레이가 그 편지들을 챙겼습니다. 은행 명세서, 건강보험, 세금 고지서 등 모든 것이 그들을 거쳤습니다. 사회복지국 데이터베이스에도 레이시 플래처에 대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친척도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보호 서비스 시스템은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서면 신고 등 무엇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레이 씨의 경우 제보가 전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어떤 경고 신호도 뜨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반경 50km 이내의 의료기관들을 전수조사합니다. 혹시 보험 없이 개인적으로 레이 씨를 데려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레이 씨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약국들도 조사했습니다. 상처 관리를 위한 약이나 거즈 등을 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카드 내역 중 관련 물품을 구매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플래처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셨어요. 조용한 신도들이었죠. 예배에는 잘 참여했지만 사교적인 모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전혀요. 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검찰청의 셰일라 동료들도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23년 근무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대화 중에 레이 씨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준 적도 가족 행사에 대해 말한 적도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클레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였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소화했습니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플래처 부부는 의도적으로 자신들 주변에 정보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친척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운 사회적 유대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립은 철저했고 의도적이었으며 통제되었습니다. 로빈스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도적으로 딸의 존재를 외부 세계로부터 숨겼다. 딸이 따로 살고 있다는 거짓 인상을 심어주었다. 누군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회피했다. 이는 기소에 있어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행위의 의도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플래처 부부는 단순히 레이 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방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공소장을 작성합니다. 2급 살인 혐의입니다. 근거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돌봄 의무의 체계적인 방치입니다. 레이 씨가 발견된 지 3주 만인 2022년 2월 3일 플래처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30만 달러로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마지막 12년을 보냈던 거실이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바로 그 집으로 말입니다. 수사팀은 셰일라와 클레이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놓친 신호나 이전 사건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형사들은 가능한 모든 기록을 검토합니다. 먼저 셰일라부터 시작합니다. 셰일라 메리 플래처, 1963년생, 베턴루지에서 성장했습니다.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1985년에 졸업하고 지방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미성년자 보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일은 취약한 사람들을 방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건, 가까운 이들의 부주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루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23년 동안 그녀는 그런 사건들에서 국가를 대변했습니다.
방치의 모든 징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식별하는지도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동안 그녀의 집에는 그녀가 맡은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참혹한 상태의 딸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근무 기록을 확인합니다. 단 한 번의 징계도 불만 접수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했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클레이 리처드 플래처, 1961년생. 그 역시 이 지역 출신입니다. 셰일라와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만나 1974년에 결혼했고 1985년에 레이 씨를 낳았습니다. 클레이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족 지원 프로그램, 구호 물품 배분,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업무 역시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돕는 일 말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갈등도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재정 기록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봉은 약 12만 달러였습니다. 1998년에 집을 샀고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상환했습니다. 저축도 있었고 빚은 없었습니다. 방치를 설명할 만한 어떤 재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레이 씨를 치료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그저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범죄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체포 기록도 주차 위반 딱지 몇 장 외에는 벌금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에게 프로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문 당시 플래처 부부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감 능력은 결여되어 있으나 임상적 사이코패스는 아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능력이 탁월함.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는 데 능숙함.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관찰자가 없는 집 안에서 그 규범들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셰일라는 방치 사건들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징후를 찾는지, 수사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전형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그녀가 발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꿰뚫고 있었다.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심을 사지 않을지 이해하고 있었다. 레이 씨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킨 것, 친척들에게 그녀가 따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 의료 기록의 부재,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로빈스 형사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2015년 쉴라는 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재판의 검사로 참여했었다. 그 아들에게는 욕창이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쉴라는 기소 담당자로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그 여성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7년 후 똑같은 쉴라가 유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석이다. 검사는 이 사실을 이용한다. 플래처 부부가 단순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까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과거는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그것이 이 사건이 무지나 무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결과를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자신들의 집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2022년 2월 3일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플래처의 집에 도착한다. 쉴라가 문을 연다. 로빈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차분하게 듣는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긴다. 마치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클레이도 뒤이어 연행된다. 똑같은 모습이다. 완전히 침착하다. 어떤 저항도 어떤 감정도 없다. 그들은 따로 경찰서로 이송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 배치된다. 쉴라의 신문이 먼저 시작된다. 로빈스 형사, 검사, 그리고 쉴라의 변호사가 배석한다. 로빈스는 사건 서류처를 책상 위에 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플래처 부인, 당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네.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 마치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로빈스는 서류처를 열어 현장 사진들을 꺼내 쉴라 앞에 펼쳐놓는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당신의 딸입니다. 12년 동안 방치된 결과입니다. 쉴라는 사진을 본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충격도 혐오감도 아무것도 없다. 레이 씨는 성인이었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렸죠. 다시 이 농어다. 변호 측 논리의 핵심. 그녀가 행위 능력이 있었습니까? 네. 소파에서 일어날 수 있었나요? 침묵. 아니요. 화장실에 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가져다 준 음식은 집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나요? 딸에게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로빈스는 메모를 남긴다. 레이 씨에게 정말 전화기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다. 쉴라는 확인해준다. 소파 옆 탁자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폰이었다고. 수사팀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번호로 걸린 마지막 전화는 2011년이었다. 11년 동안 그 전화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검사가 대화에 끼어든다. 당신은 검사보로 일했죠. 방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고요. 당신은 태만의 징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이 씨에게 일어난 일이 반김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이 도움을 거부했어요. 의료적 도움을 제안했습니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요? 쉴라는 잠시 생각한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1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아마 몇 년 전일 겁니다. 검사는 법의관의 부검 보고서를 꺼내 핵심 부분을 낭독한다. 뼈까지 드러난 욕창, 골수염, 영양실조, 위 속에서 발견된 소파 조각들. 이 상태를 보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돌봤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답변이 반복된다. 옆방에서는 클레이의 신문이 동시에 진행된다. 홀 형사가 똑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클레이의 답변은 더 짧지만 본질은 같다. 레이 씨는 성인이었고 스스로 결정했으며 자신들은 강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홀 형사가 사진을 보여준다. 클레이는 바라본다. 역시 표정 변화는 없다. 매일 이것을 보았습니까? 네. 냄새가 신경 쓰이지 않았나요? 긴 침묵. 익숙해집니다. 이 문장은 모든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익숙해집니다.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고백이다. 두 신문 모두 영상으로 기록된다. 나중에 배심원들은 이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부모의 모습을. 검사는 공식 기소장을 작성한다. 2급 살인, 과실치사. 근거는 의존적인 인물에 대한 부양 의무의 체계적 방치이며 이로 인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쉴라와 클레이에게 기소 내용이 낭독된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똑같이 대답한다. 망설임 없이 무죄입니다. 판사는 보석금을 책정한다. 각 30만 달러. 플래처 부부는 당일 보석금을 내고 경찰서를 나선다. 예비 심리 날짜가 잡히고 본 재판은 6개월 뒤로 예정된다. 그동안 양측은 치열하게 논리를 준비한다. 변호 측은 레이 씨가 행위 능력이 있었고 도움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며 부모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검찰은 레이 씨가 취약한 상태였고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이었으며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부모가 그 취약성을 이용해 서서히 죽어가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숨겼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사건은 널리 알려진다. 지역 매체들은 플래처 부부의 사진과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대중은 큰 충격에 빠진다. 전직 검사보와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이 평생 전문적으로 싸워온 바로 그 범죄로 기소된 것이다. 2022년 8월 재판이 시작된다. 이스트 베턴 루지 교구법정은 기자, 주민,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검사보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딸에게 저지른 일로 어떻게 심판받는지 지켜보려 한다. 쉴라와 클레이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정장 차림의 차분한 표정, 마치 평범한 업무 회의에 참석한 듯한 모습이다. 검사는 주요 증인 신문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증인은 법의관 이본 반스 박사다. 그녀가 증언대에 서서 선서하고 자리에 앉는다. 검사가 묻는다. 반스 박사님, 28년의 경력 동안 얼마나 많은 부검을 하셨습니까? 3,000건 이상입니다. 레이 씨 플래처의 상태를 다른 사례들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반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고른다. 제 경력을 통틀어 본 가장 심각한 방임 사례입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검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반스는 사고나 화재, 방치된 질병의 피해자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토록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무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한다. 검사가 사진들을 제시한다. 배심원들에게 사진이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한다. 몇몇 배심원은 고개를 돌리고 사진을 본 이들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반스 박사는 사진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세부 사항을 지적한다. 4단계 욕창, 골수염 징후, 심각한 영양실조. 그녀는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이 상처들은 몇 주나 몇 달 만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 없이, 관리 없이, 치료 없이 수년간 방치된 결과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통해 반박을 시도한다. 레이 씨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의 인간은 물리적으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는 돌봄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구급대원 존 마르티네스다. 거실에 처음 발을 들였던 사람이다. 그는 그날 밤의 상황을 묘사한다. 전화기 너머 쉴라의 차분한 목소리, 깨끗하게 정돈된 집,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거실의 풍경. 12년 동안 일하며 참혹한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는 그 어떤 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에 대해, 레이 씨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말 그대로 소파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언한다. 검사가 묻는다. 당신이 방에서 나왔을 때 플래처 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담담하게 묻더군요. 갔나요? 라고요. 마치 고장난 기계를 처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이 감정적인 반응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배심원들은 이미 그 말을 들은 후였다. 세 번째 증인은 상처관리 전문가 제프리 레이먼 박사다. 그는 욕창의 형성 단계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의료적 개입만 있었다면 과정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법정에 들여온다. 소파다. 정확히 말하면 레이 씨의 몸이 박혀있던 그 부분이다. 소파 조각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소독 처리를 했음에도 여전히 냄새가 느껴진다. 배심원들은 천에 깊게 파인 자국을 본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흉측하게 변형된 천의 모습. 감식 전문가는 천이 생체 분비물에 수 센티미터 깊이로 절어 있다고 설명한다. 분석 결과 층층이 쌓인 분비물의 흔적 중 가장 깊은 곳은 10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적 증거였다. 레이 씨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소파 위에 있었던 것이다. 변호 측은 레이 씨가 행위 능력이 있었고 도움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며 부모는 그녀의 의사를 강제로 꺾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는 반격한다. 그 정도의 근육 위축이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감염된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마지막 농어는 쉴라의 직업적 배경이었다. 그녀는 훨씬 덜 심각한 방임 사건으로도 부모들을 기소해왔다. 그녀는 법을 알았고 징후를 알았으며 결과를 알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딸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은 3주째로 접어든다. 검찰의 증거는 압도적이다. 의료 기록, 전문가 증언, 사진, 그리고 실물 증거까지. 모든 것이 수년간의 체계적인 반김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 측은 이것이 고의적인 가해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불행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며 방어선을 유지하려 애쓴다. 검사는 이에 맞서 말한다. 쉴라 플래처는 검찰청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방임 사건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징후와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관입니다. 검사는 2015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다. 쉴라가 성인 아들을 방치한 여성을 기소했던 사건이다. 당시 그 아들의 욕창은 2단계였으며 레이 씨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쉴라 플래처는 자신의 딸보다 훨씬 나은 상태의 환자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배심원들은 집중해서 듣고 메모를 한다. 검사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이 그들의 표정에서 읽힌다. 3주간의 심리 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상담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한다. 판사는 이틀의 시간을 준다. 그 이틀 동안 변호 측은 검찰과 형량 협상을 벌인다.
검사는 2급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낮춰줄 용의가 있지만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내건다. 플래처 부부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불항쟁 no contest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적으로 이는 유죄 인정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전술적 선택이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직접적인 유죄 인정을 피하려는 목적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검사는 합의한다. 중요한 것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재개된다. 플래처 부부가 일어선다. 판사가 기소 내용을 읽고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다. 변호인이 대신 대답한다. 제 의뢰인들은 혐의를 다투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인다. 사실상의 유죄 인정이다. 이로써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판사는 한 달 뒤로 선고 날짜를 잡는다. 그동안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조사와 권고 형량이 준비될 것이다. 플래처 부부는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법정을 떠난다.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자 변호인은 짧게 답한다. 제 의뢰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이고 차가운 답변이다.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이다 라는 말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자연재해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검사는 언론의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제 법원이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론은 갈린다. 일부는 no contest라는 입장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이것은 승리였다. 재심이나 유죄 여부에 대한 항소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플래처 부부는 사실상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형량뿐이다. 수사팀은 플래처 집안의 일상을 재구성한다. 증언, 은행 기록,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들이 12년 동안 매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파악한다. 아침 9시 쉴라가 일어난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 클레이는 주방에서 아침을 먹으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는다. 그들은 오늘 할 일, 업무 미팅, 공과금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지극히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다. 하지만 거실 벽 너머 불과 몇 미터 거리에는 레이 씨가 있다. 12년째 똑같은 소파, 똑같은 자세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되었다. 쉴라는 샌드위치나 냉장고에 있던 즉석식품을 접시에 담고 물병을 챙긴다. 거실 문을 연다. 배설물과 소변, 썩어가는 상처가 뒤섞인 악취가 확 풍기지만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 취조실에서 말했던 것처럼 익숙해진 것이다. 그녀는 접시와 물병을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는다. 레이 씨를 쳐다보지도 상태를 묻지도 않는다. 상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음식만 두고 방을 나간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커피를 마저 마신 뒤 가방을 챙겨 출근한다. 클레이는 1시간 정도 더 집에 머물며 옆방에서 TV를 본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신음이나 비명소리를 들었을까? 수사팀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설령 들었다 해도 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9시가 되면 그 역시 집을 나선다. 집안에는 정막이 흐른다. 레이 씨는 하루 종일 혼자 남겨진다. 일어날 수도 없고 손을 뻗어 닿는 곳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탁자 위에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저녁까지 굶어야 한다. TV는 켜져 있고 그녀는 화면을 볼 수 있다. 게임기 컨트롤러가 옆에 놓여 있다. 가끔 게임을 했을지도 아니면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뼈까지 파고든 욕창의 통증은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힌다. 하지만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부부가 돌아온다. 주방에서 저녁을 먹으며 업무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본다. 그리고 2층 침실로 올라가 잠을 청한다. 자기 전에 누군가 레이 씨에게 들러 물을 더 가져다 주거나 빈 접시를 치웠을지도 모른다. 대화도 접촉도 없는 짧은 방문이다. 그리고 다시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다. 밤이 찾아온다.
이것이 C12년 스파셈스 80일 동안 반복된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 의사를 부를지, 상처를 치료할지, 환경을 바꿀지. 하지만 그들은 매번 최소한의 음식만 던져주고 방관하는 쪽을 선택했다. 매일 저녁 그들은 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악취와 신음소리를 무시한 채 옆방에서 평온한 현실을 유지했다. 수사팀의 계산에 따르면 레이시가 2010년경부터 일어서지 못했다고 가정할 때 2022년 발견될 때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40일 동안의 체계적인 반김이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규칙적이며 변함없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 위에 세워진 시스템. 부모가 자신의 딸은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 결정을 고수한 결과였다. 2022년 9월 법정은 다시 인파로 가득 찼다. 선고의 날이다. 쉴라와 클레이가 법정에 들어선다. 여전히 차분하고 소외된 듯한 표정, 마치 치러야 할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 브라이언 잭슨이 자리에 앉는다. 그는 수많은 선고를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도 특별했다. 선고를 내리기 전 판사는 준비한 성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간다. 본인은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거와 증언, 의료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수십 년간 판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반김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멈춘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 레이시 플래처는 인생의 마지막 12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통증은 끊이지 않았고 상처는 뼈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설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채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플래처 부부를 똑바로 응시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그녀의 상태를 보았고 고통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는다. 특히 당신들의 직업적 배경은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쉴라 플래처, 당신은 검사보로서 반김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레이 플래처, 당신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취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동안 한 인간이 서서히 죽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펼친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본 법정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40년. 법정 안에서 술렁임이 일어난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속삭이는 이도 있다. 플래처 부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당신들의 연령과 형량을 고려할 때 아마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혹한 판결일 수 있으나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는다. 당신들의 딸은 당신들이 만든 감옥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법이 만든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레이시를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정의입니다. 선고가 내려졌다. 부부는 저항 없이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 법정을 나선다. 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말한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레이시와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며 이런 반김을 저지르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만 이미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 실질적인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후 항소 과정을 거치며 형량은 각 20년으로 다소 조정되지만 여전히 무거운 처벌이다. 선고 당시 쉴라는 60세, 클레이는 62세였다. 감형된 형기를 다 채운다 해도 그들은 80세가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사회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레이시 플래처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깊은 흉터를 남겼다. 법학계에서는 극단적 방임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특히 보호 의무가 있는 이들에 의한 비극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경종이 될 것이다. 베턴 루지의 고급 주택가에 있던 그 집은 더 이상 플래처 부부의 소유가 아니다. 체포 이후 자산은 법원의 관리에 들어갔다. 거실은 수개월 동안 봉인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물이 수거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소파가 실려나갔다. 소파는 생물학적 위험 물질로 분류되어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었다. 나머지 가구와 서류 등은 모두 처분되었고 집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구매자가 나타났다. 가격은 시세보다 40%나 낮게 책정되었다. 수리하고 바닥을 새로 깔았어도 그런 역사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결국 한 투자회사가 집을 사들여 임대를 놓았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떠나는 이들도 있고 그저 벽일 뿐이라며 남는 이들도 있다. 이 사건은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법학대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교육의 사례로 활용된다. 가해자들이 겉보기에 완벽하게 선량해 보일 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반김을 놓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이다. 사건 이후 루이지애나주는 장애 성인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이제 사회복지기관은 신고가 없더라도 의료 기록이 5년 이상 끊긴 취약계층에 대해 의무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너무 늦은 변화였다. 레이 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아마 누군가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 성인들이 처한 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외부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레이 씨의 이야기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문 뒤에서 겉보기에 멀쩡한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 이웃도 친척도 모르고 시스템도 확인하지 않는 사각지대 말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다. 숨겨진 사건은 집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 대개 비극적인 결말이 난 후에야 발견될 뿐이다. 레이 씨 플래처는 베턴 루지 시립 묘지에 안치되었다. 소박한 묘비에는 생물연대와 함께 평화롭게 잠들 길이라는 짧은 글귀가 새겨졌다. 장례식에는 로빈스 형사, 반스 박사, 그리고 몇몇 기자들만이 참석했다. 부모는 이미 감옥에 있었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끔찍한 범죄는 어두운 뒷골목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그리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쉴라와 클레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다. 사법체계와 복지체계 안에서 일하고 교회를 다니고 집을 정돈했다. 그 누구도 그 안에서 12년 동안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위, 직업, 외적인 건실함이 인간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가장 점잖은 얼굴 뒤에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냉혹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답 없는 질문이 남는다. 레이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고립된 차에 도울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생존을 맡긴 취약한 이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누군가 우연히 911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레이 씨 플래처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다. 사회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통제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비극을 비추는 거울이다.